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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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좀 다뤄볼 사건이 짧은 거 하나랑 간단한 거 하나랑 그리고 조금 좀 생각해 볼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왜 대형 로펌 변호사가 아내 살인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 많이 됐던 거 기억하시죠? 아버지께서 이제 다선 의원이시고, 이제 두 번째 공판? 네. 했었죠? 그리고 한 19일, 한 3월 셋째 주쯤에 이제 다음 공판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예상했듯이 고의는 없다. 살해에 대한 고의는 없다가 기본 입장인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게 양형 증인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 피고인에 대해서 조금 유리하게 얘기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예를 들어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범행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증인은 보통 이제 양형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한다고 해서 양형 증인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양형 증인으로 이 피고인 변호사의 그 아버지가 이제 채택됐다라는 네네네. 내용이 전해졌고 네네. 다음 공판에 이 아버지가 증인으로 이제 재판에 출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신청을 한 거고 네. 증인으로 나오시지는 않은 거네. 채택이 됐고 이제 다음 공판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고의는 없다. 네.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그렇죠. 그럴 거라고 다 예상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변호인이 이제 범행 도구는 이제 공소장에는 쇠파이프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거 아니고 고양이 놀이용 금속 막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금속 막대가 쇠파이프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아마 이 고양이 놀이용 금속용 쇠파이프다. 아니 금속 막대다. 물건이 아니다 이런 거 같은데 좀 더 가볍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고양이 놀이용 금속 준비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옆에 있는 거 우발적이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근데 고양이 놀이용 금속 막대가 뭐죠? 저는 고양이를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고양이 놀이용 막대라고 하면 그냥 앞에 이렇게 왜 치렁치렁 반짝반짝거리는 색종이 같은 거 달려가지고. 고양이가 그런 거랑 그냥 이렇게 만지면서 노는 거예요? 그냥 그 나무, 조그만 나무 같은 거, 플라스틱. 이런 거 이제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팔거든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좋아가지고 막 하는 건데 고양이 놀이용 금속 막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쇠파이프랑 고양이 놀이용 막대 이거랑은 완전히 이게 느낌이 다르니까 네네.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공소장에 기재된 건 쇠파이프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이제 고의성 없다는 거에 대한 한 축으로 이런 얘기도 당연히 하시는 맞아요. 거의 이제 전문가가 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반 전문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혼 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는 공소 사실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쇠파이프 그렇죠. 아니고 이거 고양이 놀이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다 작전을 짜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살인 고의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또 예상했던 바고 네네. 그리고 살해의 결과가 발생한 거는 본인이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지금의 전략은 형량을 최소화하자는 건데 어쨌든 싸움 과정에서도 이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게 원래 사이가 안 좋았고 이혼 과정이니까 다툼이 굉장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쇠파이프라고 하면 마치 뭔가 준비된 것 같고 그리고 진짜 흉기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집에 쇠파이프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가지고 왔겠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계획살인이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그냥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거 해서 그렇게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때렸는데 그게 살인의 결과가 발생했다니 결과는 책임지겠지만 고의는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해치사냐 아니면은 그냥 살인죄냐. 근데 그게 엄청난 차이죠. 사실 살인죄는 법정형으로 가자면은 최대형이 사형까지도 가능한 형이 그 죄고 상해치사는 어쨌든 고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매우 다르죠. 어감 자체가 다르네요. 다르죠. 살인, 상해치사 매우 달라.
어감 자체가 너무 큰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고의가 없다는 게 만약에 없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형량에 있어서의 유리한 사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면- 고의를 다 인정하고 그렇게 수긍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럼 만약에 상해치사다 하면 형량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거의 사실상 뭐 저희 최대치로 한번 해보면 이게 일반 살인이라고 해도 요즘에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형량이 좀 높아졌잖아요. 아무리 참작하면 한 동기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막 유발한 책임이거나 이런 게 아니면 최소 15년, 20년 이상은 선고돼요. 실제로 상해치사도? 살인죄라고 살인은, 한다면. 네, 근데 살인은. 상해치사라고 한다면은 사실 10년 이하도 바라볼 수 있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 더 이제 뭐 피해자한테 배상도 하고 유족하고 합의도 했다 이러면은 사실 형량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론적으로 보자면 10배 이상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활을 와. 걸고 고의가 없다는 점을 아마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그 고의라는 게 뭐 계획적인 살인 이것만 고의가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알고 네.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어쩔 수 없지. 요 정도로만 생각해도 이게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고의의 가장 낮은 단계거든요. 이게 인정이 되면 고의가 인정이 되는데 고의라는 거는 내 마음을 묻는 게 아니에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 이거 관심 없고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거를 가지고 정말 이 사람 마음이 어땠는지를 법원에서 추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만약에 이게 고의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사후의 태도 아니 그 그 피해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막 쓰러져 있고 하면은 구조도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하고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사후적인 정황도 되게 중요한 네네. 요소인데 검찰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도 많이 문제를 삼을 거예요. 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거는 죽어도 좋다라고 충분히 인식을 했다라는 얘기를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후 처리 전혀 하지 않았고 그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네. 119가 왔는데 변호사를 대동해서 그렇게 언론에 나중에 보도가 됐죠. 예, 보도가 예. 그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제 와서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할 수 뭐 있는지. 양형 증인 나올 때 그 이후에 보도를 한번 보면 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좀 조금 더 드러날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예, 아버지를 네, 네. 그 다선 의원 현 의원님. 근데 이게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건 들어봤는데 예. 양형 증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좀 뭐 양형 증인이 양형에 있어서 좀 참작이 될 만한 얘기를 해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냥 사실 증인은 증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죄명을 다툰다거나 뭐 상해치사나 뭐 무죄, 유무죄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줄 만한 증인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형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쨌든 뭐 유죄 인정은 사실 어떤 죄든 확실한 네, 사건이잖아요. 네, 네. 근데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 사람의 앞으로의 뭐 개선 가능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재판부에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을 양형 증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피고인 측도 있고 또 피고인에게 뭐 검찰 측도 양형 증인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양형 증인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사건의 어떤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네, 못하는 네, 증인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러면 이제 처벌의 그 경중에 네. 관한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형을 덜 좋은 살게 얘기하겠죠. 좋은 예.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뭐 어떤 얘기를 해요? 무슨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뭐 거예요? 우리 피고인이 평소에 보통 이거는 이제 저기 피고인 측 변호인도 신문하고 검찰도 이제 신문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주로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할 만한 얘기를 해주겠죠. 원래 뭐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얼마나 뭐 부인과 갈등이 심했고, 싸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이런 폭력적인 일까지 발생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거를 사실 100% 아버지라 그래도 어떻게 알겠어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제가 궁금한 게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둘 간의 어떤 사정에 대해서 아버지가 모르실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아버지밖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도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모르죠. 뭐 이게 결국 할 수 예. 있는 얘기는 내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피해자
변호사도 같이 나와서 그러면 피해자 유족들도 네. 같이 나오셔서 가끔은 피해자 측 유족들이 이제 증인이 돼서 진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기 되게 힘들어 하시니까 양형 조사라 그래서 그 조사하는 과정에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견 묻고 그런 양형 조사를 명하면 이제 그런 조사 보고서 같은 게 재판부에 제출이 돼요. 그리고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재판에도 피해자 측 유족들이 다 이제 법정에 나와서 그랬었죠. 예, 막 이 사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막 반발하고 네, 연기하지 예, 말라고. 그리고 피해자가 아마 사망하기 얼마 전에 어떤 국가 표창 같은 걸 받았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보니까 네. 준정부 기관에 네. 근무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거 돌아가시기 전날인가 봐. 네, 뭐 표창을 받았다고 돼 있죠. 네, 그 국회의장상 상장하고 네. 명패를 들고 방청석에 네. 그러니까요. 오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족들이. 피해자도 정말 개인이 되게 충분히 사회에서 인정받고 네네네. 또 아이들 엄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누구의 딸이었을 텐데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증인으로 굳이 또 그렇게 사건에 대해서 물론 사건 현장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양형 증인이라는 아버지가. 근데 결국에 아버지의 어떤 과거의 위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법정에 와서 보여주려는 걸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의도가 좀 있는다고 저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현역은 아닙니다, 저. 예. 예. 전 과거, 예, 국회의원이십니다. 다선 예. 국회의원. 우영우 드라마 보면서 변호사들이 저렇게 그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저렇게 작전을 짜는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이해돼요. 우영우 드라마 참 좋은 드라마네. 우영우가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이렇게 변호사들 저는 되게 예민한 게 뭔가 이렇게 드라마인데 법정 드라마인데 구현이 너무 비현실적인 거 있잖아요. 드라마는 원래 네. 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사람들 다 아는데 근데 너무 비현실적인 법정 드라마는 잘 안 봐요 저는. 근데 우영우는 그래도 가장 현실을 잘 고증했다고 평가할 만해요. 그리고 극적 요소는 있지만 진짜요? 왜냐하면 최소한 뭐랄까 성의가 있어요. 뭐 민사법정이랑 형사법정 다르다는 거 이런 것도 잘 구현했고 용어 쓰는 거 하나하나 되게 많이 자문을 받은 티가 나고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저의 가장 원픽 법정 드라마는 옛날에 SBS에서 했던 너의 목소리가 들려예요. 그 이보영이랑 이종석이 나왔던 드라마인데 네네. 그게 가장 그래도 현실을 잘 고증했다라고 저는 추천하는 드라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괜찮게 구현했네라는 게 우영우고. 근데 어쨌든 뭐 의뢰인한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당연히 전략을 짜는 거고. 네네네. 예.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변호사의 숙명이죠. 네. 그래서 이거 너무나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건을 내가 맡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선택도 하는 거죠. 변호사 개인이 이제 그래 이 사건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나의 뭐 개인적인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디까지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 선택을 하고 선임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선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사회적 네. 어떤 배경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그렇죠. 그런 의도를 이게 많은 분들이 다 의심하지 않을까요? 전략 중에 하나인 네. 것 같다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참 이 변호사도 굉장한 분들 많이 모시고 그래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분은 한국 변호사는 아니고 피고인이 그래서 저희도 되게 한국 변호사 아니다 이 얘기 되게 많이 미국 변호사다.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공식 명칭도 국제법 외국법 자문사. 변호사라고는 잘 안 하죠. 우리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되게 예민하고 국제 변호사 이런 얘기하면은 막 우리 되게 싫어하고 그런 명칭은 없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공판을 쭉 이어가면서 이제 뭐 검찰 구형도 나올 거고 선고도 나올 거지만 상당히 과연 몇 년 받을까 그 결론이 어떻게 그쵸, 날까 결론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국민 법감정에 충분히 조금 이해될 수 있는 정도에서 판결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들 아마 구독자분들도 그런 바람이 똑같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저만 해도 저 처음 변호사 시작할 때는
사실 정말 그 사법부에 대한 신뢰, 네. 그래도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는 그래도 상당했어요. 잘할 거라는 그 상당한 기대. 그리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라고 생각을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의뢰인들한테 저 스스로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참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그 신뢰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일하면 일할수록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도 혼자 밥 먹다가 생각했는데 신뢰는 점점 떨어지는구나 내가. 뭘 하면 확 화가 나고 내가 버럭하고 이런 게 신뢰가 점점 떨어져서 이러는구나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 네. 변호사님. 네. 이게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랬던 것 같아요. 다 나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같으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신뢰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니면 우리의 그 기존의 어떤 법률가를 키우는 그 시스템이 신뢰하도록 강요된 교육이었을 수도 있어요.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저도. 그러니까 머리가 말랑말랑하지 못했던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경직되고 각 잡혀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참 그 틀을 깨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근데 그 아주 특수직이잖아요. 법률을 다루고 네. 어떤 유무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그 판단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하는 특수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딱 정해져 있다. 이 모든 비용이 네. 국가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돈 많이 갖다 주면 그렇죠. 이게 자본으로 네. 움직이는 일이라는 그조차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일은 근데 뭐 정관 판사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놔두는 거 보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여러분들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막상 내가 이런 피해를 입고 내가 우리 가족이 이런 피해를 입으면 솔직히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도 정관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 찾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 사실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사법에 대한 불신이 결국 그렇게까지 가니까 이게 바뀌어지려면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되게 나쁜 거죠. 결국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정화하기 위해서. 네. 근데 세대가 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그런 생각했어요. 죄를 지었어. 네. 죄의 경중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는 이 신뢰는 저는 바로 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 결과를 잘 지켜보고 네. 또 결론이 나면 저희가 네네네. 또 한번 또 잘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네네. 네. 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예. 435분이 들어오셔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네. 유진이님께서 틀을 깨는 건 완전 어렵다고 하시면서 아까 제가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감사합니다. 네네. 에브르님께서 아내 친정 식구들이 억울하죠 이렇게 했고 전재현님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무권유죄 무권유죄인 세상은 권력이 없으면 죄가 되고 뭐 이런 얘기 그 저에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올리비아님이 우영우의 태산과 한바다 로펌이 이게 원래 태평양 지금 법무법인 태평양을 약간 모델로 했어요. 실제로 태평양에 계시는 변호사님이 자문을 많이 하셨고 태산이 어딜까 우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태평양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형 로펌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아마 법무법인 광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아마 그런 모티브가 있어요. 모델이 있을 거고 뭐 우영우는 또 나오지 않을까요? 시즌 2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우영우가 상당히 끊임없이 만들 수 있죠. 우영우의 서사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옴니부스식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요게 저는 모티브가 된 소재가 일본 드라마 중에 리갈 하이라는, 이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리갈 하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전 영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리갈 하이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도 약간 우리나라식으로 리메이크해서 옛날에 JTBC에서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시청률이 안 나와서 사실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볼 만한 드라마는 아닌데, 이 리갈 하이가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흥행을 해서 한참 뒤에 시즌 2도 나왔어요.
근데 이걸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변호사의 그 캐릭터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고,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그 드라마를. 저는 네. 사실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우영우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말씀하셨던 그 일본 드라마는 실패를 하고 우영우가 좀 성공한 거는 그 우영우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그렇죠. 이렇게 네. 좀 같이 이렇게 감정을 네. 동조해주고 이렇게 좀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싶고 리갈 하이의 그 변호사는 완전히 우영우랑 대척점에 정반대죠. 있는 사람, 정반대죠. 어떻게 보면 또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시할 수 없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영우처럼 그런 따뜻함, 인간적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한국 정서가 네. 우영우가 더 맞아요. 맞는 그러니까 한국 거예요. 사람이 좋아할 만한 네네네. 캐릭터는 우영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기획이- 한국인의 정서를 잘 파고든 것 같아요. 기획이 엄청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법정 드라마가 성공한 예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우영우는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 서혜진 변호사님하고 하는 이 라이브도 그런 한국적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함- 한국적 정서를 좀 가미하면 이게 왜냐면 법률 컨텐츠가 성공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박 PD님도 되게 대단한 도전을 하시는 건데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인간적인 걸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죠. 우리도 네. 옴니버스식으로 와, 매 그렇죠. 매 네. 사건 그렇죠. 그렇게 법정 싸움 하셨던 네. 사건 맞아요. 매번 들려주세요. 막 구독자 막 되고 우리도 막 잘 나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시간이 걸리겠죠. 그 족보처럼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밌죠. 근데 그런 게. 그 법정 다툼 막 치열했던 뭐 그런 뒷얘기 뭐 이런 그게 거. 다 있으실 네. 거 아니에요. 저희는 다 머릿속에 있죠. 영원히 잊을 수 없죠. 그런 거는. 네. 네. 하나씩 그러면 매주 하나씩 꺼내 주십시오. 그렇죠.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 아니 그건 이제 네. 조금 각색해야죠. 네. 우영우 천재니까 그런 변호사 했으면 진짜 천재 아니에요? 자폐증 변호사 그렇죠, 컨셉인데 그렇죠. 한 번 그냥 보면 다 외우잖아요. 복사기처럼. 네, 너무 훌륭한 거죠. 우린 뭐 안 되세요? 안 되죠, 당연히. 저 되는 줄 알고. 안 돼요. 어제 본 거 아침에 본 것도 기억 잘 안 나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점점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 나이 들면 책 찾아보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자, 똑똑한 동생들한테 뭐지 이렇게 물어보고. GPT. 네, 챗 GPT.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근데 법률 컨텐츠는 챗 GPT가 매우 약해요. 아. 그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헛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이 챗 GPT가 법률. 아. 이제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싸하게 말하니까 이걸 그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요거 반드시 요거는 자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리걸 테크 제가 말씀드렸던 네네네네. 이게 약해요. 우리가 아직.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공개가 덜 되니까. 대법원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근데 GPT는 정말 이 법률관에서는 그 데이터가 공개만 딱 되면 못 쫓아갈 것 같아요. 네, 공개되면 사실은 저희도 되게 쉬워지고요. 변호사 없이도 소송도 많아지고 네. 변호사의 역할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세대를 이제 저도 대비해야겠죠. 변호사 뭐 필요하게 제일 먼저 없어질 직종일 수 있어요. 판사, 그러니까 검사, 변호사 왜 필요해? 라이브를 없죠. 예. 따뜻하게 네.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AI가 또 라이브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렇죠. 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네네네. 라이브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얘기를 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많이들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서 변호사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자 하셔가지고 간병인 얘기입니다. 간병인 얘기라고 하면 뭐 조금 예상이 되시죠? 제가 요양병원이나 뭐 저기 간병 할 때나 이렇게 보면 노인 학대 그 정말 좀 심각하더라고요. 네. 모르게 그러니까요. 이루어지는. 이거는 밝혀지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저도 이걸 보면서 이제 사실 이제 지금 구독자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다 한 번씩 고민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부모님들 연세가 많아지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혹시 병환이 깊어지시거나 뭐 이렇게 하면 모셔야 되잖아요. 이제 집에서 다 모시기가 예전하고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맞아요. 다들 일하고 다들 이제 생업에 뛰어들어서 뭐 바쁘게 살아가니까 직접 돌볼 수 있는 현실이 맞아요. 진짜 네.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만약에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네. 첫 번째 무서운 거는
물론 처음에는 부모님 만약에 이렇게 모셨을 때 내 부모님이 저렇게 됐다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네. 되냐, 어떻게 누굴 믿고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 내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나중에 내가 힘없고 이럴 때 그 뭐 요양병원이나 갔어. 그런데 정말 내가 정신없고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 이러면 야, 참.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맞아요. 요양병원 시스템 문제라고 노는개미님 말씀하시는데 네네. 요양병원도 정말 정말 겉은 번지르르한데 거기에 의사가 몇 명 있냐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힌 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많아요. 의사들 사실 뭐 이렇게 뭐 군대에 있으면 군의관 시절에 다른 사설 의료기관 가면 안 되잖아요. 군인이기 네네네네. 때문에 가끔 보면은 그렇게 동네 요양병원에 알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의사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고. 요양병원에. 네, 그리고 이런 사건이 한번 생긴다 그러면은 그 보호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숨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막상 이런 일이 생겨도 요양병원에는 크게 그 뭐 타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잠깐 그러니까요. 쉬었다 또 하고 아니면 딴 데 가서 또 열고 이런 식으로 돈이 되니까 하겠죠, 물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자식들이 부모님을 다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어서 모시는 자식이 얼마나 네. 있겠어요. 그거 자체가 자식들한테는 일단 엄청난 맞습니다. 죄책감과 네네. 상실감이 드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피해가 혹시 있는지 그거 뭐 불안한데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게 너무 간병인이 이렇게 했다. 이건 사실 병원이 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경찰들도 제가 사실 한번 이게 요양병원 관련 사건이 있냐라고 라라님이 물어보셔서 사실 가족분 중에 나이 아주 많으신 분, 아주 이제 연세가 되신 분,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이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되게 해봤는데 참 어려워요. 참 어렵고. 그러면 어떤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뭐, 골절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본인의 실수로 인한 골절이 아니라, 간병인이 좀 이런 식으로 뭔가 행동이 있어서 골절이 당했다고 저희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사실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벌어진 일을 정확히 진술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경찰도 사실은 피해자가 뭐 정확한 진술을 좀 해줘야지 저 사람이 그랬어 이게 있으면 막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치매이거나 얘기를 잘 할 수 없거나 이런 분들은 네. 사실 거의 이 진술하는 그 능력이랄까요? 그런 게 아이들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아동학대 이런 사건에는 아이를 위한 뭐 진술 조력인도 있고 아이의 진술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전문가도 많고 한데 어떻게 보면은 노인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전문 영역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런 사건 발생했을 때 사실 저는 노인들이 이제 더 취약한 계층이 되는 거고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동학대 수준 다루는 맞습니다. 수준으로 이 노인학대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네. 이거를 사실 아직 사회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노인 뭐 이렇게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만 대응을 하고 자꾸 이렇게 속이려고 하고 또 간병하는 이슈에 있어서 이렇게 좀 자기 쉽게 하려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이어져 오니까 저는 인식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계속. 네. 노인학대 이거 점점 많아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계속 그래서 노인이 늘어날 텐데. 일단 최근에 났던 어떤 기사 내용을 하나 말씀드려보면요. 이게 3월 7일 날 난 기사인데 이제 환자분 손톱을 깎아주셨대요. 간병인이. 그런데 손톱을 깎다가 이 살을 이렇게 찝으셨나 봐요. 그래서 피가 났는데 이거를 이제 병원 측에 알리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그냥 끼워 넣어. 장갑을 꼈구나. 네. 그런데 아마 이분이 그렇게 이제 76세신데 본인이 이제 이 처치가 되거나 뭐 안 되니까 뭐 이런 일까지 생겼겠죠. 근데 이게 괴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간병인이 좀 처벌을 받았죠. 뭐 근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이 지금 그 간병인이 76세시고 네, 간병인이 고령이더라고요. 이 환자가 79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근데 간병인이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진짜
간병인 76세 간병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이 기사를 보면서는 조금 이분한테 막 좀 그런 그러니까, 느낌보다는 이 시스템이 진짜 크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했고요. 교육이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사실 제가 그 한 달 전에 저희 아버지 이제 조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응급실 가시고 거기서 조금 갑자기 병원에 이제 좀 계셨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병원에서 무조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괜찮으니까 없어도 된다 하는데 뭐 병원에서 판단이 그러하니 간병인을 써야 된다 해서 썼어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그 병원에서 간병인 보내줄 수 있는 단체들 리스트를 쫙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선택은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라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무슨 그 간병인 협회 이름들이 다 글을 쌓여요. 그렇죠. 이름은 다 맞아. 이름이 다 글을 쌓여요. 아유. 그런데 전화를 하면 다 인력사무소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도 그 간병인이 누군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한 20군데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사업자를 내놓고 사업자도 안 내신 것 같아. 그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 자기한테 들어오면 일 따먹긴 것 같아요. 간병인들은 다 우리 카카오 택시처럼. 그렇지. 그냥 콜 받고 오시는 그런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 느낌이 끝나고 나서 더 많이 들었던 게,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발급을 받으려고 했더니,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현금을 줬는데? 네. 그럼 그건 완전 카드 결제도 탈세 아니야, 탈세. 네,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안 되는 건 너무 충격적이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나 사업자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자 그 등록증으로 뭘 해야 된다. 그럼 해도 된다. 했더니 그럼 자기들이 해줄 수 있대. 근데 10%를 더 달래요. 근데 10% 주는 거는 할 수 그렇게라도 할게요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뭐가 엄청 복잡하대요. 그럼 그냥 사실상 그 국세 기관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네요? 아니 제가 사업자에 있으니까 그러면 사업자로 끊을게요. 10% 달라면 전 줄 수 있어요. 부가세니까. 주고 해달라고 했더니 또 뭐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원래 현금 영수증을 하든 뭘 하든 금액은 똑같아야 돼요. 10%를 당연하죠. 그것도 금액이 똑같아야죠. 그런데 그것도 감소하고라도 했더니 뭔가 너무 많아서 절차가 뭔가 쉽지 않고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하루에 15만 원인가 한 2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간병 그리고 전혀 교육이 안 되신 안 되신 분들이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어린이들은 이제 어린이집 놀이방 다 교육들이 엄청 잘 이루어지고 이제 감시도 잘 되고 있잖아요. 전 이제 완전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양병원이라는 것 자체도 돈벌이 수단이고. 요양병원이 사실 노인을 위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환자 한 명당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굉장하대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정부가 잘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상한 데로 돈이 흘러가는 건 아닐까. 다 통용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런 구조면 이건 제가 볼 때 의사 수를 늘린다 그래도 해결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구조 자체가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취약한 이 노인들만 더 계속 피해를 보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계속 우리는 돈 써야 되잖아요. 그럼 현금 영수증도 안 해주면 사실 이거는 되게 문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신고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어쨌든 저 간병인한테 당장 내 부모를 맡기는데 잘 보여야 되는데 괜히 좀 안 좋은 사이로 그렇게 됐다가 혹시 잘못하면 어쩌지 이런 사고 나면 어쩌지 이런 마음에 아무도 문제제기 못하는 거예요. 유성우 교수님한테 가셔야 돼요. 유성우 교수님이 딱 보시고 이거 학대인지. 저는 많은 학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왜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이 환자가 말도 잘 못하고 의사 표현 잘 못하다는 걸 이용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정말 이거 되게 나쁜 짓이에요. 네. 정말 되게 나쁜 것 같아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짓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떤 일까지 일어났는지 이 2023년 12월 7일 날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한 석 달 전, 네. 딱 석 달 전 기사인데 이 뇌병변 장애 환자의 황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아휴. 여러 차례 집어 넣은 60대 간병인이에요. 또 여기 68세예요. 68세. 이분한테 이제 이분은 징역형이 선고됐죠. 이건 너무 싫다. 진짜 이건 징역형 선고해야죠. 징역 3년 6개월 선고됐고 또 시설관리감독 소홀히 한 혐의로 병원장. 네, 병원장은 벌금 2천만 원. 근데 뭐 벌금 2천만 원 못 내겠어 이 병원장이? 그러니까요. 이건 영업을 아예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 사고가 발생하면 그러면 더 관리감독 열심히 하겠죠. 무서워서라도. 근데 이게 보면은 다 자기 병원 잘한다고 하잖아요.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러는데 여기도 보면 뭐 간병인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서 범행이 발생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이 뇌병변 환자 피해자는 64세이시고 네. 심지어 이제 간병인이 나이가 더 많네요. 많아요. 68세인데 이것도 되게 참 너무 현실인 것 같아요. 너무 네. 슬퍼 사실. 왜냐하면 간병인들 중엔 젊은 분들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근데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따뜻하고 참 잘 챙겨주고 그럴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본인의 현실이 되고 그냥 돈벌이가 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간병인 이런 거를 그냥 나이가 들어서 못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 이렇게 취급하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완전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로 우리가 봐야 돼요. 전문 직업으로 네.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없어요, 전혀. 직업 윤리는 뭐 전혀. 저세상 개념이죠. 더더욱 근데 이거 연세 진짜 많으신 아닌 것 분들이 같아요. 이게 이거예요. 피해자가 학대되는 상황을 발견하고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생패드를 끄집어내야 했던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그래, 매우 크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문에 막 집어 넣었나 봐요. 그러니까 피해자분 가족들이 이렇게 막 사진 같은 것도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근데 얼마나 참 본인이 뭔가 이 사람에 대한 분노보다는 죄책감이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가족이 그 지경이 된 자기 부모님을 보고 와, 진짜 감정 올라오는데 좀 그래서 자제해야 노인 되겠다. 학대가 이게 단순히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이제 경험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아동학대만큼이나 이제는 노인학대에 관심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사실. 노인이 무슨 학대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우리 법에 노인학대가 있을 경우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도 있어요. 노인복지법 이런 것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은 그래도 잘 갖춰져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잘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보면 뭐 어떤 관련된 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을 폭행 등 이런 학대를 하면은 이거는 다른 일반 폭행보다 강하게 처벌하거든요. 보통은 일반 폭행이 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노인을 폭행하고 학대하면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사실 되게 세게 처벌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현실에서는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도 오기 전에 노인 학대로 얼마나 처벌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아주 풍성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우리 맞습니다. 전부 다 이제 아이도 없고 노인들만 가득한 세상이 될 텐데. 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다 노인이 되잖아요. 네. 예. 그럼 우리가 다 이런 뭐 늙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이게 참 늙은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세금 열심히 냈는데 나라에서 좀 챙겨주면 좋은데 참 잘 안 되네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건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아까 앞에 사안들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면 이런 상황들이 되게 사실은 좀 흔한 것 같아요. 24년도 1월 28일 날 기사인데 이게 이제
이게 그 녹음했다라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아마 치매 노인이신데 그 간병인이 학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간병인이 남자분이셨나 봐요. 이렇게 해도 안 죽네? 이런 그러네. 말들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인실이었어요. 다인실에서 다른 분이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막 몸에 멍이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녹음하신 분이 가족들한테 그거를 알려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한 건데 그 아휴, 그럼 이 뭐 사람은- 맞아도 싸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엄청난 폭언을 했네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음 파일을 들이미니까 그때서야 다 인정했다는 네. 거잖아요. 아휴. 정말 이런 다 이제 노인분이 상황 판단을 못할 정도니까 치매시고 막 이러니까 그런 일이 많대요. 그 밤에 들은 얘기들 진짜 많잖아요. 많아요, 실제로. 그 밤에 그 막 이제 화장실을 마음대로 못 가시니까 묶어놓고 그냥 패드를 몇 겹을 해놓고 목욕시키기 귀찮다고 맞아. 몇 겹 해놓고 막 한 겹 빼고 이렇게 하는데 신경을 안 쓰니까 이게 이제 변을 본 상태로 오랜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다 상하고 이런 게 허다하고 제가 그리고 어떤 기자가 자기가 취업을 해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직접 거기 요양병원에 요양병원을 취업해서 근데 그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그 할머니 있잖아요. 할머니를 목욕시켜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연세가 많을 뿐이지 여성이잖아요. 근데 할머니를 다 옷을 다 벗기고 그 병실에서 나와서 이제 화장실이 저기 있는데 목욕하는 데가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보는 거 사람으로 아니에요? 안 보고 그리고 그 밤에 막 이제 치매 노인분들이 이제 막 묶어놓고 이제 그냥 묶어놓는 건 되게 진짜 일반적이더라고요. 와 진짜 그 기사 보면 진짜 처참합니다. 처참해. 근데 이런 게 참 되게 실제로는 훨씬 많을 거예요. 이게 드러난 거 기사에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빙산의 일각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크게 아동 학대만큼이나 크게 이제 다뤄야지 정신 차리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기사 되게 무서웠던 게 그 노인 한 분은 들어오시고 이제 조금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마치 있잖아요. 이제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가 뭘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자기를 학대하고 이거 완전히 그냥 창살 없는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사람이 이 삶의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그냥 아니 마치 이건 진짜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의 마지막 공간일 수 있어요. 거기 가는 게. 근데 그런 우리가 오랜 시간 이렇게 힘들게 살고 또 좋은 기억도 있고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정말 잘 보내야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는 거는 사실 너무 불행인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개인의 불행의 문제가 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전체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은 어떻게 자기 부모님을 요양병원 보내겠어요. 근데 맞습니다. 어디 다 서로 이제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에도 기대고 도움도 받고 하면서 뭐 젊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또 부모님 잘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한쪽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간병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인력 시장에 나와서 하루 그냥 막노동판에 일하는 것 같은 이런 인식의 일이고 그러니까 전문화가 될 수 없고
그냥 이분들은 뭐 그냥 하루 가서 시간 잘 때우고 와서 그냥 뭐 돈 받으면 그뿐인 이런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병원 또는 요양병원 이 기관이 진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엄청나게 처벌을 네. 받아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냥. 네. 네.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진짜 좀 좀 부담스럽네라고 느낄 정도의 제재를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 여기 벌금 요양병원장 벌금 2천만 원, 이 뭐가 어렵겠어요? 네? 병원장이 2천만 원 못 내겠어요? 이걸로 무슨 제재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보면 주변에 변호사들 보면 이런 사건도 많이 접하고 또 하니까 되게 바쁘시고 이런데도 이렇게 부모님들을 끝까지 직접 모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거 효녀들이 많아요. 아니, 보면은. 근데 겪고 아시는 분들은 아는 사람들은 절대 못 보내요. 네, 못해요. 네, 그리고 고생하지. 뭐 간병인에 대한 뭐 대우나 뭐 현실적인 대우, 뭐 사회적인 대우 이런 것도 달라져야 되고 달라요. 모든 게 이게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네. 좀 엄청 너무 달라져야 오랫동안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처벌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처벌이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간병인 분들 처벌은 진짜 이분들도 물론 처벌 받아야 되겠지만 바뀔 수 있는 데를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원 같은데 막 문 닫게 만들고 이러면 이 간병인들 이렇게 인력사무소 본인들이 알아서 더 교육하고 그러겠죠. 그렇게 해야 스스로들 움직이는데 2천만 원 아마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층마다 10개 뭐 10개씩 10개 훨씬 넘지 뭐 40개씩 3층만 돼도 120개 100만 원씩만 받아도 뭐 이게 그렇죠.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만 돼. 해도 지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2천만 원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정말 참 우리나라가 네. 심각합니다 이게.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네.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난리잖아요. 뭐 청년들도 중요한데 전 제가 볼 때 노인의 이슈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청년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 우리 약간 좀 시각을 바꿔서 그것만큼이나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에 대한 문제를 이거를 되게 올드하거나 보수적이다 뭐 노인들 왜 나이 많은 걸로 대우받아 이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이걸 다가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지금 이렇게 되게 선거철인데도 잘 안 나오네요. 그죠? 오늘은 요 정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 또 바로 주말이시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김복준 교수님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